말도 안 돼. 어떻게 한국 따위가 중국 공장을 밀어내? 절대로 인정 못해. 중국 도움 없이 한국은 곧 망할 거야. 과연 중국인들은 한국을 상대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치멍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오랫동안 금융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고 중국으로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사실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남자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나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었고 한때는 전 세계가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고까지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미국의 메이저 경제 매체들이 중국을 향해 다소 부정적인 분석 기사를 쏟아내면서부터일 겁니다. 얼마 전 미국의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등 여러 금융 거물들이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들을 써가며 만약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이 그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챙길 것이란 보도를 내놨습니다. 저는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어떻게 한국 따위가 중국과 체급이 전혀 다른 나라가 중국이 흔들리는 틈을 타 무슨 급상승을 한다는 말인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제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뉴스를 가져온 해외 투자사, 애널리스트들에게 해명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바로 뉴욕에 있는 지점으로 출장 가서 미국 주요 금융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제일 핵심이었던 사람이 마이클 헨리라는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시장 투자 동향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미국 쪽 언론과 골드만삭스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를 내놨냐고 직접 따지자 그는 자신이 제시한 분석이 있음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치멍, 여기서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들어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꺼낸 카드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 같은 기존 동맹국들이 반사 이익을 크게 얻을 거라는 사실이 여러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어. 특히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이나 IRA를 통해 한국과 대만 등 동맹에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미 한국에 막대한 보조금을 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분야가 배터리,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이니 말이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배터리나 반도체에서 우리 중국을 어떻게 대체한다는 건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러 온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무너진다느니 그 반사 이익을 한국이 가져간다느니 하는 말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제가 늘 믿고 있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이 키워준 나라다. 중국 시장 없이 한국이 어떻게 밥벌이를 하는가. 한국이 조금 기술이 있다 해도 결국 미국 자본이 중국을 완전히 포기할 리 없고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확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상황이 제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고 있었고 저를 더 자극한 것은 한국 언론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중국 붕괴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한국은 중국 기술을 베끼고 언제나 중국을 흉내내면서 미국의 위성국가 노릇을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감히 중국을 대신한다고 설레발을 친다니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된다는 중국 대체론 같은 걸 어떻게 믿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전에 온라인 포럼에서 알고 지내던 투자 중개인 박서진이라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 쪽 자금 유치 프로젝트를 함께 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요즘은 미국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잘 아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진, 요새 한국 언론들
그리고 골드만삭스며 블룸버그며 이른바 서방권 경제기관들이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이 급부상할 것 같은 헛소리를 해대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소?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밀어내고 핵심 산업을 가져가겠다는 거요? 그러자 박서진은 제게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밀며 대답했습니다. 치치멍 씨, 당장 보조금 규모만 봐도 그래요. 미국이 배터리부터 전기차 관련 부품, 첨단 반도체 생산까지 해외 동맹국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미 LG와 SK가 미국에 세우기로 한 배터리 공장만 해도 엄청나고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지원도 빵빵해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면 3년 안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한국산이 60%까지 치솟을 거래요. 현재 12% 정도인데 그게 5배로 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확대한다면 그러면 중국산은 어디로 가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머리가 없소? 왜 굳이 한국 배터리를 씁니까? 중국에는 CATL 같은 대형 업체들도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완전히 값싼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한국 걸 왜 쓰겠소? 박서진은 즉각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한국산을 차선책이 아니라 사실상 최우선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IRA나 반도체 과학법으로 강하게 규제 들어가면 중국산 부품이 들어온 전기차나 배터리에 세제 혜택이 전혀 안 붙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원가가 싸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해버리게 되니까요. 저는 그제야 좀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미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패권 국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거대 시장과는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약간 규제를 해도 전 세계 배터리 재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공되어 나오니까 한국이 그걸 얼마만큼이나 자급자족으로 해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와 재료 가공 인프라를 틀어쥐고 있는데 한국이 뭘 한다고 해봤자 별것 아니지 않겠냐는 제 판단이었죠. 그런데 박서진은 이 부분에서도 이미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대체 소재 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원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중국 의존이 더 저렴하니까 굳이 새로 가공시설을 안 짓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분석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IRA를 무기로 보조금을 팡팡 쏘더니 한국과 미국의 합작 기업들이 따로 원료 재련 시설을 짓고 있고 기술 투자도 커지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중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곧 깨닫게 될 거다. 부디 얼마 못 가 미국 놈들이 중국을 다시 찾게 될 테니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은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자랑하며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과 테일러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제 및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한국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R&D 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미국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도 한국과 협업을 넓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으로 갈까? 중국 시장이 훨씬 클 텐데 왜 굳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장비 수출을 꽉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최신 반도체 장비를 가져다 놓지 못하게 한 것이죠.
ASML이 대표적으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노광 장비로 유명한 그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큰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미국이 제동을 거니 더 이상 중국의 최신 장비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막힌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 한국이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 기술 이전과 투자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뭐 이런 불공정한 환경이 다 있어. 애초부터 중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느 나라든 중국이 성장하기 힘들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미국이 돈자루를 쥐고 있으니 미국과 협업하기만 해도 천문학적인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을 사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근 방산 분야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무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실제로 몇몇 중동 국가나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계약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주포나 전투기 같은 굵직한 무기들이 계약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몇몇은 원래 중국도 시장 진출을 시도했던 곳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저렴한 공대공 미사일이나 군용 드론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와 중동을 공략하려 했지만 품질 이슈가 불거지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슨 세계적 방산 강국이라도 된 듯이 떠드는 걸 보면서 이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때 방산 자금률이 90% 이상이라며 자랑했던 기억이 있었고, 이미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해군력과 공군력을 빠르게 키워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방산 수출에 나서니 서방권 매체들은 중국보다 한국 무기가 더 가성비가 좋고 서방 규격과 호환성이 뛰어나 해외 시장에서 선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한국 놈들이 중국 무기를 흉내나 내다가 이제 운 좋게 몇 건 따낸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한국 무기의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 한 해에 150억 달러도 넘게 수주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나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무기 공백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전 세계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해온 덕분에 전차나 자주포에서부터 심지어 전투기 엔진까지 어느 정도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운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제 안에서는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제 관점에서 제대로 된 싸움을 붙여보자는 마음으로 한국의 정부 관계자나 업계 인사들과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투자 포럼 자리였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음먹고 제대로 질문을 퍼부어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한국 정부 산하무역진흥기관 부대표인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한국이 미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기고만장하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끝나기 무섭게 손을 번쩍 들어서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동우 씨, 방금 발표를 들으면 마치 한국이 모든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것이고 전 세계가 한국과 협력할 것처럼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과연 중국 같은 세계 최고의 제조대국을 어떻게 밀어내고 미국 자본까지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설프게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동우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을 한국이 다 가져간다는 건 과장이고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최근엔 방산 분야까지 탈중국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미 세계 시장은 고급 기술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합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긴 하나 미국처럼 세계 기술 패권을 쥔 나라가 규제를 걸어버리면 최첨단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다시 살려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미국이 한국보다는 여전히 큰 중국 시장에 먼저 접근할 가능성은 안 봅니까? 이동훈은 빙그레 웃더니 물론 과거라면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3년 넘게 미중 간에 팽팽한 기술 전쟁이 벌어져 왔고 중국은 폐쇄적인 정책과 고압적인 태도로 스스로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활용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그 와중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 국가와의 결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되돌리기 어렵고 미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택할 여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가운데서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사실 요즘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그 자금이 주로 한국이나 대만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이건 경제 매체들이 수치로도 나와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며 제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뭐야, 다 짜고 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들만 펼치면서 중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을 올려치기 하네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기저기 한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자동차 공장, 배터리 연구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한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첨단 산업 벨트를 실제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저를 보더니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너무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연구원 중에는 배터리 원료 가공도 결국 한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간 비용이 싸서 중국에서만 했던 거지. 한국도 기술이나 공정 능력은 충분하다라며 자랑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술이 있다 한들 중국만큼 싼 가격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을 텐데 비용이 얼마나 오를지 계산은 하고 있는 겁니까?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텐데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연구원이 IRA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론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규모의 경제도 금방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계를 중국이 독점해왔던 시대는 곧 끝난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가 싶었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실제로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보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중국이 폐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외자를 끌어오는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국이 대체제로 부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최신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로비스트로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치치멍,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게다가 경제 위기가 가시화돼서 부동산이나 내수 시장도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오잖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 그 대안이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저는 한참 전화기를 쥐고 분노로 헛웃음만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안의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결국 미국도 중국 손을 다시 잡을 날이 올 거야. 한국이 뭔가 떠오른다 해도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사그라들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며 한국에서 열리는 또 다른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터리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사로 불리는 스탠리 우드라는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는 전기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탠리, 중국산 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저렴하고
품질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테슬라나 GM 같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자체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굳이 한국 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스텔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독일 공장에서 자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연구 개발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히려 LG나 SK, 삼성 같은 한국 업체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게 더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는 지금 미국 내에서 수혜받을 방법이 거의 없으니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과 손잡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앞으로 3년, 5년 뒤를 보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내 시장을 상당 부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스텔리가 꺼내든 수치를 보니 똑같이 골드만삭스 리서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연도별 보조금 편성 계획과 한국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 추이가 예측치로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2030년까지 배터리 수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혀를 찼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따른다면 한국이 제법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텔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원자재 공급을 차단해버릴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스텔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미국이 이번에 대규모 광물 확보 계획을 추진 중이에요. 남미나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한국이나 유럽의 재련 시설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한쪽 나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느꼈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리가 없어. 역사는 한 번도 중국을 무시한 적이 없어. 한국 따위가 중국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며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애매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투자자들과 기업인들, 심지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마저도 이제 중국 대신 한국이 안전한 선택이라며 말하니 저는 답답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류 문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로 글로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산업 분야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키우는 건 우리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모방했을 뿐인데 서방에서는 미디어 영향력 때문에 한국을 더 선호하는 건가? 라는 분노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국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동산 개발업에서 일했는데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자금줄이 막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치멍, 요즘 중국에서 은행 대출이나 외국 자본 유치가 다 막히다시피 했는데 한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 우리 회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한국 쪽에 돈을 넣겠다며 발을 빼는 거야. 정말 기막힌 일이야.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뭔데 왜 다들 한국에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중국을 외면하는 거지? 미국이 얼마나 더 중국을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 주변엔 정말 하나 둘씩 부도나거나 해외로 옮겨가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몇몇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했고 어떤 업체들은 아예 한국 기업과 합작해서 한국 내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한국 측 인사들은 저를 은근히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몇몇 투자 설명회나 세미나 현장에서 마주치는 한국 전문가들은 저를 보면서 아직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탈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거나 중국은 폐쇄적이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말로 대놓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 보복, 그리고 중국 내 부동산 시장 몰락, 이어지는 내수 침체까지 줄줄이 언급하면서 수치를 제시했고 제가 반박하려 해도 이미 뉴스를 통해 공표된 사실들이라 별다른 변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잡아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위대함과 한국의 근본적인 한계를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구 규모나 잠재력, 인프라 면에서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미국의 정치적 책략에 잠깐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다시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끝까지 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자들은 저를 조롱하듯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배터리, 반도체, 방산 수출 등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문화 콘텐츠나 관광, 게임, K-뷰티, 바이오 분야에서도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화가 났지만 그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국이 다시 강해지면 한국의 자리는 사라진다. 한국이 미국에 아부해봤자 중국이 정말 마음먹고 시장을 열면 모두 다시 중국으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저 비웃는 듯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있는 국제기관들의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 꾸준히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라는 투자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씩씩거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금융권이 만들어내는 중국 죽이기 담론일 뿐이요. 중국은 14억 인구 시장을 갖고 있고 그 중산층만 해도 수억 명이 되는 나라요. 한국이 어찌 감히 그걸 대신한다고라고 씩씩거렸지만 기자들은 그 중산층의 소비가 급감했고 청년 실업률이 대폭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죠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참교육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무섭게 치솟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LG, SK, 삼성이 각종 협력사들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고 이미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등 여러 곳에서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공장 설립 소식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거기다 일본과의 협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 반도체와 배터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일본은 부품 장비 분야에서 협력 구조를 갖출 것이며 미국과 유럽이 최종 소비시장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다. 중국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중국은 인력도 넘쳐나고 예전부터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노하우도 쌓았는데 왜 자꾸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만 몰리는 거야?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자존심을 굽혀가며 다시 미국 측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중국 투자를 꺼리느냐? 한국보다는 훨씬 큰 시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로 중국을 버릴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중국은 기업하기가 까다롭고 기술 유출 위험이 있고 거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라서 미국 자본 입장에서 투자 위험이 낮다. 저는 속으론 민주주의고 뭐고 기술 유출은 한국이 더 심할 수 있지 않나. 한국이 예전부터 온갖 걸 다 베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중국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꺼낼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초조하게 한국의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그리고 방산 수출 현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 믿었지만 이번엔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나 봉쇄 정책만 발표할 뿐 외자를 끌어들이려는 모습이 어설프기만 했습니다.
일부 해외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도 이미 세계 분위기가 돌아서서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애초에 미국 동맹이었고 지금은 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총액이 천문학적인 수치라는 기사도 나왔고 그런 기사들이 매일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만 덜컥 잘못된 규제가 풀리면 다시 중국의 시대가 오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세미나에 가서 또 목청을 높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손잡고 우쭐대는 것은 잠시뿐이요. 중국은 몇 년 내에 다시 부상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요. 한국은 중국을 베껴온 국가에 불과해. 원천 기술과 인프라는 결국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한국 언론은 제 발언을 중국 인사는 한국 무시 발언을 되풀이 정도로 다뤘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다들 저를 조롱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중국 덕분에 성장한 한국이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을 영원히 넘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계속 외쳤지만 현실은 제 말과 완전히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어떤 한국 온라인 매체에서는 중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으로 몰려가는 세계 자본이 만든 반전의 상황이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공장이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느니 한국산 반도체가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다느니 한국 방산 수주가 또다시 수십억 달러를 기록했다느니 하는 뉴스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국 산업 관계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저를 볼 때면 아직도 중국이 돌아올 거라고 믿냐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억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만유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문명을 지닌 대국이라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당과 깊은 연을 맺은 가문이었고 저 역시 그 혈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화 사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려서는 할아버지께서 항상 제게 중국은 예부터 문명이 찬란하여 주변 모든 나라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님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너 같은 인재가 나왔으니 부디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후대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라라고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들으며 자란 저에게는 마치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듯한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명감은 저를 역사라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만들었고 성장을 거듭할수록 저는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중화민족 통일 사관을 절대적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 저는 무조건 반박했고 열띤 토론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와 발해의 귀속 문제였습니다. 교실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작은 지역 세미나에서도 저는 늘 외쳤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당연히 중국사의 일부입니다. 고구려는 조공과 책봉 관계로 명백히 속국이었고 발해는 당나라 군정기구에서 발현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맞다. 그게 국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논리도 꽤나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저는 제 생각이 더욱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며 저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손꼽혔습니다. 특히 역사 과목에서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교내 대회에서는 중국의 영광을 찬양하는 글짓기나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술 등을 발표하며 종종 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왕만유, 너처럼 애국심과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 있어야 우리 미래가 발지하고 축혀 세워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한편에 뿌듯함을 안았습니다. 그래,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중화민족의 찬란함을 옹호하고 주변국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온 세상이 중국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저는 중국사 전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북공정을 비롯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귀속하는 논문을 즐겨 읽고 연구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태도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쓰는 논문과 레포트가 대부분 고구려는 지방정권이었다. 발해는 당나라 군정기구가 발전한 형태 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삼았는데 그게 국가 이념 교육과도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학 동안 저는 여러 학교 모임이나 지역 역사 동호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때마다 훌륭하다. 바로 이런 청년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정된 역사 인식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 또한 우쭐해졌습니다. 제 말이 곧 진리임을 증명하는 반응들이구나. 제가 배운 지식은 틀림이 없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자연스럽게 교원 임용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당연히 역사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중국의 영광을 전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였으니까요. 필기 시험을 치렀고 이어지는 시범 수업 같은 실기 시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배운 대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사라는 논리를 펼치고 주변 나라로서의 한국을 살짝 비꼬면 면접관들이 좋아하실 테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를 저는 충실히 이수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해 두었던 발표 자료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고구려가 왜 지방정권인지, 발해가 왜 당나라 군정기구인지를 설명하는 지도를 그렸고 대단히 전문적인 통계를 넣은 것처럼 보이는 표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사료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각종 논문 요약본을 그럴듯하게 짜깁기 해서 수십 가지 근거 같은 항목을 만든 뒤 문장에 어려운 한자나 온갖 용어를 끼워 넣어 보시다시피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설명을 적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저는 몸은 조금 긴장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5명쯤 되는 심사관이 앉아 있었는데 중년 남성부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성, 그리고 교육청 책임자급으로 보이는 분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커다란 화면에 동북 지역, 고대 국가들의 귀속에 대한 실제적 고찰이라는 제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면접관님들께 오늘 저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고구려와 발해가 어떻게 우리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발전해 왔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희박한지를 사실 자료를 통해 뚜렷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면접관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흥미롭군. 어디 해보게라는 신호 같았지요. 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슬라이드 첫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지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도 상단에는 동북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중국 고대 이민족 지방정권 분포도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고구려를 보십시오. 오늘날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일대, 그리고 압록강 너머까지 영역을 형성했던 고구려는 본래부터 우리 중원 왕조에 의해 끊임없이 관리되고 통치되어 왔습니다. 비록 이들이 겉으로는 왕을 칭했어도 실제로는 책봉을 받아야 했으며 조공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말하는 독립국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한국 측 기록에는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일부 변방의 반란 세력 진압 혹은 오랑캐를 제거하기 위한 외정 바깥으로 군사를 내보내는 전쟁이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면접관 몇 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저들의 반응이 괜찮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층 자신감을 높여 고구려가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것은 지방 관리들의 불충 혹은 배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사실 근거라곤 조공책봉 외교 체제라는 걸 강조하는 몇 줄짜리 문헌뿐이었지만 저는 그걸 아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또 고구려 왕족이 당나라로 들어와 항복하고 그 유민들이 결국 중국 동북 지역 각지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구려는 철저히 우리 역사의 내부 사건으로 봐야 마땅합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발해에 대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발해를 상징하는 지도 옆에는 커다란 붉은 원으로 당나라 군정기구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있게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는 말갈족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었으며 이 말갈은 이미 당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해가 독자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주장은 한국이 자기 역사를 부풀리는 대표적 예입니다. 발해는 본래 군정기구로 출발하여 결국 스스로 황제를 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발해는 완벽히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며 후대에 와서 일부 기록이 왜곡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대제국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이는 그들이 자기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과장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한국을 겨냥한 비난조 발언을 더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음에도 현재 세계 여론의 호소에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 선조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주와 지린성 일대에서 세워진 고구려와 발해가 반도 남단의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이미 당나라가 그 땅을 품고 관리했으므로 오늘날에도 그 지역은 중국의 동북 지방 아닙니까? 결국 한국은 이런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종의 민족주의적 허영심으로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분이 왜 우시는 걸까? 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 국가 이념에 딱 맞아떨어진 얘기가 감동을 줬구나. 실제로 잠시 후 주임 격인 면접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심사관도 훌륭해요. 이토록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갖춘 분은 오랜만이네라고 하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국이 말하길 고구려와 발해가 자신들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애석하게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입니다.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가 이를 명백히 밝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만일 한국이 통일을 해 만주 일대 영토를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는 역사를 무기로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곧 중화민족의 자존심이며 세계가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발표를 마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 그대로 만면의 땀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심사관들은 일제히 기립해 뜨겁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역사 교육계의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중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을 때 면접관들 중 한 명은 직접 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인재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벅차올라 거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갈망해온 애국심과 중화사상의 결정체가 이런 식으로 인정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동기들이 몰려와 왕만유, 너 정말 잘했다더라. 안에서도 박수 소리가 넘쳐났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레 미소 지으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발표했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뿌듯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교사 임용은 따놓은 당상이고 제가 배운 지식과 논리를 전국에 전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가뿐히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바로 연락이 와 당신의 면접 점수가 상당히 높았고 국가교육이념에 크게 부합하는 답변을 주셨기에 우수 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친척을 불러 축하 잔치를 열고 아버지는 건배사에서 우리 집의 왕만유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입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본래 중국사임을 온 세상에 알릴 인재로 자라났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환호했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부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 직접 가보면 어떨까? 그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고구려와 발해가 자신들 역사라고 우기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생생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도 다녀오거라. 너처럼 중화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오히려 그 현장에서 더욱 논리를 갈고 닦을 수 있을 게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주위에서도 거기 가서 바로 잡아주고 오면 되겠군. 너 정도면 한국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당황할 거야 라며 부추겼습니다. 드디어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초반에는 긴장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게 중요한 건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사라고 믿는 이들을 만나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논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각종 동북공정 논문 요약본과 슬라이드, 차트,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조공 책봉 진실 같은 문건을 폴더 가득히 챙겼습니다. 누가 뭘 물어보면
여기 있는 자료로 다 반박해 주지라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미 제가 이전에 털어놓았듯이 예상 밖의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구려를 한국사라고 설명하는 문구를 보고 이게 웬 말이냐고 항의했더니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차분하게 조목조목 반론을 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른 박물관도 가보고 대학 연구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측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접근해 아니 고구려와 발해가 어떻게 당신들 역사입니까? 라고 따졌는데 그때마다 저를 충격에 몰아넣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전까지 제 생각에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벽화 해석이나 발해가 실제로 황제를 칭했다는 비문, 수단과 고구려가 벌인 대규모 전쟁에서 당나라가 신라와 손잡아야 간신히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 등등. 저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차츰 그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니 반박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종로 한복판에서 우연히 구경하던 중 노인 몇 분이 바둑을 두고 계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치 장기판처럼 작은 탁자에 바둑돌이 놓여 있었고 근처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훈수를 두거나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호기심이 생겨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선 노인들이 이렇게 길에서 바둑을 두는가 보다 하고 지켜보다가 문득 장난스러운 충동이 들었습니다. 저 바둑에다가도 제가 슬며시 훈수를 두며 동북공정에 관한 제 논리를 뽐내볼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약간 자존심이 꺾인 상태였기에 어디서든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는 노인들 중 한 분이 제가 중국어를 쓰며 혼잣말을 하는 걸 보더니 약간 눈길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어를 서툴게 섞어가며 100번이 공격적, 흑번은 더 수비 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뱉으면서 중국이 원래 바둑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잘 두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고구려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라고 떠봤습니다. 옆에서 듣던 노인들 대다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젊은 외국인이 웬 바둑에 훈수를 두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안경을 쓴 노인은 저를 빤히 보더니 다짜고짜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내가 조금 중국어를 할 줄 아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니. 오히려 조금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고구려나 발해는 모두 중국사 아닌가요? 한국에서 괜히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그 노인이 얼굴빛을 바꾸며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잇더군요. 자네, 중화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건 알겠지만 왜 남의 고대사를 함부로 가져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저는 깜짝 놀라,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중국사인데 한국이 억지 부리는 겁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한숨을 쉬며 자기 바둑돌을 내려놓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노인은 손사래를 치더니 조용히 중국어로 저를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어찌 동북의 지방정권인가? 수나라가 왜 10번 넘게 전쟁을 벌여도 이기지 못했는데 발해가 과연 당나라 군정기구에 불과했다면 왜 스스로 황제 칭호를 썼다고 기록들이 전하나? 자네는 그런 사실은 무시하나? 과거부터 중원 왕조가 한반도와 만주를 합쳐 단번에 통치한 적이 있었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외교나 전쟁을 펼쳤던 것 아니던가? 저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나이 든 분이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면서 저를 상대로 반론을 하다니 싶었고 게다가 그분이 내놓는 질문들이 정확히 제가 요새 쩔쩔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욱해서 노인장. 그렇지만 조공 책봉 체제가 있었고 어쨌든 고구려가 속국인 건 변함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받았습니다. 노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더니 조공 책봉은 그 시절 동아시아 외교의 관습이었고 그건 독립국이든 아니든 할 수 있는 거야. 일본도 조공을 했는데 일본이 중국 속국이었나? 자네 같은 사람을 중국에서 훌륭하다고 칭찬해 준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역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바둑을 두던 다른 노인들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살짝 물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될 것 같아 낮게 깔아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발해가 당나라 지방정권이었다는 건 우리 학계에서 정설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럼 자네가 믿는 그 학계라는 곳이
혹시 국가에서 결론 정해 놓고 맞춰 쓰는 건 아닐까? 나는 중국어 문헌도 제법 봤네만 동북공정이 뭔지는 잘 알고 있네.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인 사업일 텐데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한국의 여러 학자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아닙니다. 중국은 수많은 학자들이 객관적 사료를 연구해 내린 결론이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학술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노인은 콧방귀를 뀌며 그래. 자네가 앞으로 더 많이 돌아다니며 직접 살펴보면 알겠지. 혹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박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길거리에서까지 이러고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차마 더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마치 제가 실컷 혼수를 두려 했는데 오히려 그 노인이 제게 참교육을 펼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대충 파악했는지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가 보네. 그런데 저 노인장도 만만치 않으시네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제가 더 버티면 괜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렇군요.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종로 길 위를 걸어가는데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미 다른 박물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느낀 굴욕감도 컸는데 이제 길에서 바둑 두던 노인한테까지도 제대로 말 한마디를 못하고 물러섰으니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임용고사 때 그토록 당당히 한국을 비난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던 왕만유 아니었나.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계속 말문이 막히고 논리가 허물어지고 망신만 당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믿던 걸 지키려 해도 여기서는 아무도 납득해주지 않네. 내가 짜깁기 한 표나 조공 책봉 논리는 조금만 반박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던 건가 싶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래 한국이 맞았구나 하고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혼란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저는 차라리 빨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한국인들이란 왜 저렇게 자기네 역사 근거를 조목조목 갖고 있는 건지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결국 열흘 가까이 한국에 머문 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귀국 비행기 표를 당겨 예약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 정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며칠 전 종로에서 만난 노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제게 뭐라 하셨나. 자네는 정치적 목적의 논문을 학술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했지.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사료를 대하니 제 주장이 그리 탄탄하지 않았지 않은가. 면접장에서는 그걸로 사람들을 울릴 정도로 감동시켰는데 말이야. 이런 자책과 자괴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으니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느꼈던 자신감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 가면 어떻게 하나. 저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사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한국에서 직접 본 사실들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다라는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변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끼면서도 제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나 존경받던 존재인데 여기서는 정말 최악의 망신을 당하고 돌아가는구나.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는 서러움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귀국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친척들은 환히 웃으며 고생했다. 한국은 어땠느냐? 내가 가서 그들 논리를 깨부수고 왔겠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좀 피곤하네요.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척 지쳐 보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선 뒤 저는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눈앞에선 계속 종로에서 만난 노인이 비웃듯 하는 장면과 면접장에서 제가 한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겠다고 큰 소리치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배신감인가? 제가 제 자신을 배신한 느낌이야. 면접에서 한 말이 과연 진실이었나? 이런 식의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저는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만유 선생님이 나라에서 주목하는 우수 인재라면서요. 동북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축하해요. 앞으로 학생들에게 고구려나 발해가
왜 중국사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종로에서 그 노인에게 당했던 창피를 떠올리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다라면서도 겉으로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교과서와 국가교육 지침서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분명히 서술되어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본 문헌과 증거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공책봉이라고 해서 전부 속국이었는지 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왜 그토록 치열했고 발해 왕실이 황후를 칭했다는 근거는 누구 말대로 정말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끝없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저는 소스라치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임용고사 때 제가 호언장담했던 논리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업 시수가 다가오면 저는 슬라이드를 띄우고 마치 면접장에서처럼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고 발해는 당나라 군정기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한국이 이를 빼앗으려 하는 건 허황된 민족주의입니다.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필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똑같이 배우겠지요. 그 모습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해외에서 진실을 마주하면 저처럼 상처받을 텐데 하는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입장이 이렇고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게 교사의 임무가 아니겠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과연 이게 맞는지 회의가 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에게 제가 심각하게 불면증과 우울 증세가 있고 불안이 큽니다라고 말하자 의사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라고 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치관 충돌로 힘들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의사는 약물을 처방하고 상담을 권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신과를 왕래하며 약에 의존해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계속되고 저는 교무실에서는 분명 능력 있는 신임 교사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갈갈이 찢긴 상태입니다. 종종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임용고사 최종 면접 때 발표하던 장면. 극도로 감동받은 심사관들이 기립박수를 치던 순간 제가 한국을 비난하며 중화민족의 영광을 크게 외치던 모습들. 그때 저는 정말 당당했고 모두가 제게 환호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달랐고 저는 한국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지라고 떠올리면 비행기 안에서 목 놓아 울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가끔은 수업 도중 아이들 앞에서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교실을 나섰고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유를 알 리 없었으니 선생님이 조금 편찮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이토록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결국 제 모순적 처지를 조금이라도 발설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중국에서 임용고사 마지막 면접 때 저는 화려하게 중화사상을 펼쳐 보이며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이 훔쳐가려 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단히 전문적인 척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심사관들 전원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열변을 토했고 그 자리에서 사실상 합격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으로 한국에 왔다가 종로의 바둑판 앞에서부터 수많은 박물관과 역사학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망신을 거듭 당했습니다. 참교육을 당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길거리에 계시던 할아버지에게조차 비웃음 섞인 충고를 들어야 했으니 그 굴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지금 저는 눈 뜨면 제가 면접에서 내뱉었던 말들이 허무맹랑했던 게 아닌지 자꾸만 의심합니다. 그 의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혀 종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도 제게 어떤 미래가 남아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족이나 주변 동료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만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동북공정을 훌륭히 옹호하는 믿음직한 교사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다. 동료 교사들도 역사 논쟁이 벌어지면 왕만유 선생님이 제일 확실한 답을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면에서 목이 타들어갈 만큼 괴롭습니다. 언제 또 누군가가 이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중 하나가 선생님, 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고구려와 발해는 독립국이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찌 된 거죠라고 물으면 저는 그저 그건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외워라라고 얼버무리며 회피합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엄습하고 그날 밤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저는 제 옛날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쳐보며 깨닫게 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확신에 찼고 제대로 된 역사적 근거 없이 조공 책봉만 강조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환영받았고 국가 이념과 부합하니 면접관들이 울고불고하며 박수를 쳤지.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교육청 면접장에서의 영광. 이 둘이 상반된 감정으로 제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줄 방법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한 역사교육 방침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종로의 바둑판 앞 노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장난삼아 훈수를 두면서 고구려는 중국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되려 제 얄팍한 주장과 부족한 지식이 드러나 노인장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구경하던 이들도 한바탕 웃거나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워 등을 식힐 길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그 기억은 제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이자 동시에 제가 믿어온 역사의 절대적 진실이 멀어져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중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너무 무시했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인정하고 한국이 맞습니다. 중국은 틀렸습니다라고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했다가는 제가 속한 학교, 또 저희 가문까지 큰 타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요. 때문에 매일 감춰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왕만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듣지만 제 안에서는 불화와 모순이 쌓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순이 더 깊어지면 제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괴로워 손을 놓아버리면 그 뒤에 무엇이 남을지조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긴 글을 써봅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혹시 같은 처지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용고사 최종 면접장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했던 그 순간 심사관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눈물을 흘려주던 영광스러운 기억은 사실 저를 끝없이 추락시킨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제가 굳이 한국에 와서 고구려와 발해가 왜 우리 역사냐며 떠들 일도 없었고 종로 길거리에서 노인에게 굴욕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단에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사라고 말해야 할 때마다 종로의 바둑판 앞에서 일장 훈계를 해주셨던 노인장의 목소리가 아른거리고 제가 동북공정 논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머릿속엔 이건 정말 온전한 진실인가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 모순을 견디며 살 수밖에 없겠지요. 저 자신도 몹시 답답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으니 말입니다. 때론 문득 면접관 앞에서 너무 과하게 울분을 토하며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날의 감격적인 합격이 사실은 슬픈 운명의 시작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도 한편으로는 약을 먹고 다른 편으로는 수업안을 작성합니다. 수업안 속에는 고구려는 지방정권이었다라는 문장이 당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줄 말들은 여전히 우리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되찾았고 한국이 이를 뺏으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식의 격앙된 표현입니다. 저는 또다시 그 대사를 읊겠지요. 그리고 매번 내면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를 악물고 예전에 제가 면접장에서 뽐냈던 그 기백과 똑같은 태도로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의 저 왕만유가 처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종로의 바둑판 앞에서 만난 노인장 이야기를 떠올리며 제 글을 맺습니다. 그 노인은 제게 왜 그렇게 남의 역사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나, 자네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 대해 제대로 반박도 못한 채 달아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중국에서 임용고사 최종 면접에서 발표했던 제 논리들, 심사관들을 울릴 정도로 감동을 줬던 수많은 말들은 실상 종로 길바닥의 한 노인 앞에서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이 긴 글은 제 마음 깊은 곳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처한 현실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